자, 우리 앞에서 포항 중성립이랑 울진 봉평비 살펴봤고, 자,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삼국의 대외 항쟁 봅시다. 자, 삼국의 대외 항쟁은 지금 각 나라 전성기일 때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 관계다. 자, 보시면 4세기가 백제 전성기죠? 이렇게 백제가 전성기일 때 고구려 신라가 동맹. 련하 동맹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왜냐면 이때는 신라가 이제 막 중앙 집권국가로 성장을 했고, 고구려는 아직 이제 벌써 다 성장을 한 상태고, 여기는 이제 청소년이고 어른인 거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하동맹 이런 동맹의 이름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고구려와 신라가 돈독한 관계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고구려가 전성기면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이죠. 여제동맹. 자, 그 다음에 여자동맹이란다. 나제동맹.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전성기일 때는 두 나라가 동맹, 여제동맹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까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까지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는데,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신라가 전성기니까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이겠죠? 그래서 고구려, 그리고 백제. 자, 그 다음에 고구려와 돌궐이, 요 지금 중국을 통일한 게 수나라예요. 그래서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돌궐이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백제와 기본적으로 친한 게 왜죠? 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라는 한반도 안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나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30여 년 만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당이 세워지니까 수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 보시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라고 그래요. 자, 남북 세력은 말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요거는 동서 세력, 요거는 남북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열십자, 이렇게 열십자형이다라고 해서 십자형 외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런 표현 잘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남북 세력, 동서 세력 구분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9페이지.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이니까 여수전쟁, 여수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수전쟁 먼저 볼게요. 자, 수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하게 된 건 중국이 원래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죠. 수나라가 통일을 한 거예요. 수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강대국이라고 스스로 칭하기도 하고 또 나라도 힘이 센 고구려가 있어. 일진이 둘일 순 없는 거야. 1등이 둘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 서로 견제를 하겠지. 특히 수나라가 고구려를 막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막 견제하고 있었죠. 자, 그랬는데 누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알지? 선빵을 날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 공격을 했냐?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하게 되자 여기 보시면 말가유군과 연합해서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되죠. 자, 고구려가 먼저 공격했구나. 네, 먼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때 수나라의 황제가 문제였거든요. 수문제. 문제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쳐들어왔겠죠? 네, 그래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수문제의 공격, 3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고, 자, 그런데 이때 수의 육군과 수의 수군이 모두 패배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급로를 좀 이렇게 지키기에 좀 힘들었어요. 말하자면 뒤에서 보급이 오고 뭔가 군량미가 좀 넉넉하고 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패배하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침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문제의 침입이 1차 침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수문제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수양제예요. 수양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센캐? 예, 약간 센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양제가 수문제가 야, 고구려는 좀 어렵더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수양제가 쳐들어오는데, 이때 수양제는 정말 대대적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113만의 군대를 끌고 거의 앞에보다 거의 몇 배야? 4배쯤 가까이 되는 거죠. 113만의 군대를 끌고 왔고 이 숫자가 113만이잖아요. 이거 군인 수만 113만이라고 봐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왜 노복들이 따라오잖아요. 뭐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옮기기도 해줘야 되고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활을 가지고 왔으면 화살도 챙겨와야 되지 뭐도 챙겨와야 되지 하니까 전쟁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군인만 113만 명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 따라오는 숫자까지 다 합치면 거의 뭐 120만 정도 된다고 보면 120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 네, 고양시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네. 고양시 인구가 얼마니? 모르지 그런 거. 몰라. 나도 몰라. 고양시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수원시의 인구가 지금은 넘었어요. 훨씬. 120만이 훨씬 넘어요. 수원시 인구가 120몇 만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그 도시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나라로 거의 100만 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광역시쯤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거의 100만이 넘는데 자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막 물량으로 막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 고구려를 다 멸망시켜야지. 그런데 고구려가 잘 막아냈단 얘기지. 그래서 요동성 뭐 등등 해서 요 성들을 다 막아내게 돼요. 자, 그래서 요 국경선이 막히게 되자 이 수나라에서 머리를 쓴 것이 30만 명의 별동대를 따로 뽑아서 별동대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면은 특수부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부대를 따로 뽑아서 평양성, 수도잖아요. 수도를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수도를 점령하면 뭐 전쟁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동대가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 우중문의 30만의 별동대, 우중문이라는 장군이었거든요. 요 장군, 우중문과 우중문의 동생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 장군들을 막아낸 게 우리 알고 있는 을지문덕이에요. 자, 을지문덕이 막아냈는데 처음에는 을지문덕이 전쟁에 계속 진 거예요. 전쟁이 지고 또 후퇴하고 또 지고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후퇴를 한 거지. 그랬더니 우중문의 군대가 후퇴하니까 자기들이 이긴 거잖아요. 막 기분이 좋아.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따라 들어간 거지.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딱 이제 진영을 정비를 하고 있었겠죠. 이때 을지문덕이 우중문한테 편지를 보내. 서신을 보내. 그래서 그 편지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자,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궁고. 여기 제목이 그거죠. 을지문덕이 여수장 우중문시, 즉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궁고했고 기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구나. 전쟁이 이겨 이미 공인도 뿐이 만족한 줄 알면 그만둠이 어떠하리.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내용이 뭐냐면 야, 신묘한 계책과 기묘한 계획이었는데 이 바보야. 네가 당한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적당히 이겼냐? 만족하냐? 물러나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편지를 보기 전까지 우중문이 몰랐죠. 함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 이렇게 공격을 했던 부대는 퇴로를 확보해야 돼요. 여차 잘못하면 포위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길을 확보하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승리에 취해서 잊어버린 거야, 그거를. 퇴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륙으로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알고 보니 요게 다 계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 을지문덕이 살수가 청천강이거든요. 요 청천강에서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 그런 거죠. 강물에 한 뚝을 쌓았다가 뚝을 무너뜨리면서 물이 이제 밀려 들어가게 하면서 결국에는 군대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다. 요 30만 명의 별동대 중에 살아 돌아간 사람이 2,7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9만 7천 명이 다 죽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3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어떤 뜻인지는 알죠. 이게 그냥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인지 모르겠죠. 113만도 사실은 뭐 우리가 알게 뭐예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중에 30만 명이 또 싸웠는데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기록에는 살아 돌아간 사람의 숫자가 2,700명. 아까 말했죠. 29만 7천 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게 살수대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수 문제가 1차, 수 양제가 2차 침입인 거잖아요. 그 뒤로도 이제 수 양제가 막 울분을 못 이겨서 두 번 더 쳐들어와요. 그래서
수양제의 3차와 4차 침입이 있었으나 다 적겠죠? 결국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수나라는 아까 한 30여 년 만에 망했다고 했죠? 35년 정도 만에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0년 돼야 나라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잠깐 있다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 일단 수나라가 망한 이유가 고구려 침입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둘째, 운하라는 걸 팠어요. 운하. 중국이 있으면 중국에는 황하, 양쯔, 그다음에 황하강, 그다음에 양쯔강 하나 뭐였지? 뭐 아무튼 강이 있어. 잊어버렸네. 요 강과 강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운하를 판 거예요. 길을 판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건 당연히 국력이 약화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망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당이 건국되죠. 사실은 수나라를 계승했다고 보죠. 이렇게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당이 건국이 됐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되냐? 선제공격. 그 다음에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2차 침입인 거죠.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혹시 그거 기억나요? 그 걸사표, 걸병표 기억나죠? 진평왕 때 원광시켜서 편지 좀 써라. 고구려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고구려 좀 공격해줘라. 요거를 요청하는 글을 썼잖아요. 그 걸사표 쓴 지 얼마 안 돼서 쳐들어간 게 수양제의 침입인 거예요. 611년인가 원광이 써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바로 수양제의 침입에 바로 그거랑 연결, 신라의 요청과 연결이 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을지문덕 뭐 당연히 제가 말 안 해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우리 적당히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족한 줄을 만족했으면 그만둬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나라의 군대를 여기서 다 막아냈구나. 요 국경선에서 막아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당을 막아야 될 차례지. 수는 이제 망했잖아. 이제 당을 막아야 돼. 자, 처음에 당하고는 사이가 그럼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그래서 초기는 당과 우호적이고 점차 고구려를 역시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냐?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요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을 견제했어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자, 고구려는 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땡. 왜냐면 당나라가 세워진 게 618년, 수나라가 망한 것도 그때죠. 그리고 나서 631년부터 쌓기 시작했으니까 이때 수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망해서 없어졌다. 그러므로 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땡. 당을 견제하려고 쌓은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당을 견제하려고 쌓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요동에다가 천리장성을 그러니까 요서와 그 사이에다가 천리장성을 쌓고 있었죠. 그리고 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개소문이에요. 자, 연개소문이 여기 책임자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책임자를 맡으면서 또 나라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요동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세력을 키우게 되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 정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표현으로 하면 쿠데타. 쿠데타라는 건 불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막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대통령 쫓아내고 정권 차지하고 하는 게 쿠데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영유왕을 쫓아내고 보정왕을 옹립을 하면서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는데 본인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자리를 하게 돼요. 이 대망리지는 수상의 명칭이에요. 수상이라는 건 왕 밑에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수상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독재 정치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후에 정권을 차지한 후에 당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정책을 폈냐? 대당 강경책을 피게 돼요. 대당,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책 세게 나간다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가 좀 좋았죠, 당하고. 근데 야, 니들이 세게 나가면 나도 세게 나간다? 이런 거지. 그래서 당한테 좀 이제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결국 요 대당 강경책 때문에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태종이, 당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수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당나라도 이렇게 쫙 쳐들어와가지고
판판이 깨지고 갔겠지. 아니에요. 이번에는 고구려가 판판이 깨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배감성이 다 함락. 물론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국경이 다 무너지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 요 안시성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국경 지방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요 안시성에서, 이 안시성이라는 게 사실 큰 성도 아니거든요. 조그만 성인데 요 지역의 사람들이, 관민이 이제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합심을 해서 산성으로 들어가서, 요 성으로 들어가서 계속 버틴 거죠. 이때 당의 군대는 약 60여일간 요 근처에 있으면서, 요게 이제 산성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 그래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고구려는 평지성이 있고 산성이 있는데 보통 이런 전쟁이 나면 청야전술이라고 해서 평지성을 다 없애버려요. 불살라버려 거의. 평지성에 원래 삶의 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없애버리고, 왜냐면 적이 와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식량이든 그런 걸 가지고 다 산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견뎌. 물러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버티는 걸 청야전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술을 사용하면서 이제 밤 되면 나와서 공격하고, 밤 되면 나와서 공격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당나라도 또 가만히 있진 않았지. 당나라가 요 안시성 근처에서 머물면서 토성을 쌓았어요. 토성. 왜냐면 성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토성을 쌓아서 계속 성을 쌓고. 근데 토성은 흙으로 쌓은 거니까 무너지잖아. 그래서 토성이 또 무너지면 거기 밑에 또 병사들이 매몰돼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성을 쌓아. 그래서 이렇게 성을 쌓는 걸 거의 2달 한 거지. 물론 뭐 매일 쌓은 건 아니겠지만 몇 번을 쌓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안시성에서 성주와 군민들이 한 60여일간 저항을 하다 보니 결국은 당군이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가 당군이 물러났고, 자, 지금 안시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장군 이름은 안 썼어요. 우리 알고 있는 장군은 양만춘이죠. 그래서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나온 거 알아요, 여러분? 조인성이 양만춘이었어. 더럽게 재미가 없어.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재미가 1도 없어가지고 2시간 내내, 왜냐면 다 너무 아는 얘기인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물론 이제 거기 약간 뭐 섞이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 내가 이 돈을 내고 조인성 얼굴을 보러 왔지 싶어서 그래, 이거면 됐어.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2시간 내내 조인성 얼굴 보다 나왔죠. 자, 근데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제가 여기다 안 썼잖아요. 왜냐면 이때 어떤 기록에도 양만춘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린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냐. 나중에 조선 후기에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양만춘이라는 기록이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야? 몰라. 진짜인지 몰라. 근데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이야. 그래서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우리는 당이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구나. 차라리 이 연도가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수화 전쟁 한 번 했고 이겼고, 당과 전쟁 한 번 했죠, 이겼죠. 물론 요 뒤로도 당군이 여러 번 쳐들어와요. 하지만 다 물리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쳤다. 외세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는 게 뭐냐면 파도를 막는 뚝, 제방, 요거를 방파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군을, 그러니까 외적을 이렇게 딱 막을 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제전의 양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누구랑 싸웠냐? 고구려랑 수나라랑, 외국이죠. 수나라는 중국이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랑 당나라랑 싸웠어요. 당연히 외국이죠. 중국이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고구려랑 수나라랑 당이랑 싸운 거를 내전이라고 주장해요. 내전은 국가 안에서의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죠. 뭔 소리야. 중국에서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북공정 프로젝트에서 주장하기를 지금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소수민족의 영토는, 그 안에 있었던 역사는 다 중국사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넓잖아요. 이 넓은 나라는 사실 청나라 때 이렇게 영토가 넓어진 거고, 그 전에 명나라만 하더라도 나라가 되게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을 다 청나라 때 점령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에 조선족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족의 역사도 중국사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
그러니까 뭐 만주라고 칩시다. 요 만주, 여기 실제로 여기쯤 되죠. 동북 삼성이니까. 요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 그러니까 조선족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가서 조선족이 된 거잖아요. 근대에 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특히 만주 지역에 있었던 역사, 즉 고구려, 특히 발해 이런 나라들의 역사를 다 중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즉 동북지방의 역사를 중국화시키는 게 동북공정 프로젝트고 동북공정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서북공정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뭐도 많아요. 그래서 티벳의 역사, 티벳은 원래는 그들의 역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다 중국사. 티벳이라는 지역도 당연히 지금 중국이니까 중국사. 다 중국사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요 중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이런 주장이 제일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2010년도 내외 그 즈음에 이게 막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심지어는 이게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막 그때처럼 이슈가 되진 않지만 그냥 중국은 저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11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이 좀 간략하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국 국경 안에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본다.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도 다 중국사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국 땅이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다 그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거 다 중국사야.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나라랑 중국이랑 싸웠으니까 내전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제가 뭐 중국을 미워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건 뭐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쵸? 뭐 너무 당연한,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일본에만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중국도 충분히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단 이제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뭐 제가 역사 학자는 아니니까 그건 잘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대응을 하고 있기를 바람하지 않고 바라긴 하는데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연개소문의 정변 시기 한번 보시고 안시성 전투 이런 거는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아까 612년에 물론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612년에 살수대첩 그 다음에 642년에 연개소문 정변 순서대로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645년에 안시성 전투 이렇게 시기만 한번 체크 요 세 개 살수대첩 그 다음에 정변, 연개소문의 정변, 그리고 안시성 전투 이렇게. 그리고 가끔 요것도 물어봐요. 요 시기. 요것도 물어보고 천리장성. 그리고 천리장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지도에 여기 보이시죠?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여기가 천리장성이고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막 지금 만리장성처럼 남아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산성과 산성을 연결했을 뿐이에요. 토성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막 만리장성 하면 이렇게 성이 쫙 남아있잖아요.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통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맨 처음에 나당동맹부터 볼게요. 신라 김춘추를 파견해서 당과 신라와 동맹을 체결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동맹이 체결됐었던 요 시대가 아까 어느 왕이라고 했냐면 진덕여왕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멸망한 거는 백제죠. 나당 동맹군이,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자, 그러면 백제는 왜 이렇게 금방 망했지? 왜냐하면 백제가 또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치적인 문란에다가 지배층의 부패나 분열 때문에 결국에는 망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나당 동맹군이 쳐들어갔지. 자, 그리고 백제 멸망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전투는 이거죠. 황산벌 전투. 황산벌 전투는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자 백제의 계백. 그런데 이 계백이 5천의 결사대를 가지고 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라가 먼저 쳐들어오거든요. 당은 이제 배 타고 와야 되잖아요. 멀리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자, 신라의 김유신이 5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고 백제의 계백이 5천의
결사대로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가지고 겨우 막아냈는데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됐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당연히 신라가 이겼지만 처음에는 백제의 계백이 이기고 있었어요. 왜 그거 들어봤어요? 계백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자기 식솔들을 싹 죽이고 나왔다. 그 얘기 들어봤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전쟁은 이기기 어려워. 그럼 전쟁이 지면 어떻게 돼?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하면 계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 노예가 되거나 뭐 치욕을 당하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서 자기 식솔들을 싹 죽이고 전쟁에 나갔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목숨 걸고 결사대, 말하자면 결사항전을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요 어떤 숫자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전해지죠. 이때 화랑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화랑이 뭐 누구였죠? 관창이었나 원술랑이었나 아무튼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요 아이가 청소년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얘가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포로로 잡힌 거야. 첫 번째 포로로 잡혔어. 풀어줬어. 어린애니까. 가라. 근데 또 잡혔어. 싸우다가. 두 번째도 불쌍하니까 가라. 다시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잡혔을 때 얘를 죽이죠. 그리고 이제 목을 베서 보내지. 신라로. 신라에서 이거 보고 빡쳤다는 거야. 돌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어린애를 그랬다니. 그러면서 막 열심히 싸웠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진 거지. 김유신이 승리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황산벌이 지금 어디냐면 논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하고 논산에서 부여까지 멀지 않아요. 밀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망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사비성에서 만난 거야. 당의 군대와 신라의 군대가 만나서 자 그러면서 이제 사비성을 함락을 시키고 자 여기를 함락시키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한 건 당이에요. 당이 여기에다가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 공주예요. 공주에다가 웅진도독부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 도독부가 뭐냐면 당나라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다가 도독부를 설치한 거죠. 왜 우리 한 군현 같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부여융이 누구냐면 의자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백제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 이제 도독으로 앉혔죠. 허수아비로 앉힌 거죠. 자, 백제가 금방 망할 순 없다.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부흥운동에서는 여러분이 사람 이름만 구분하시면 돼요. 왜냐면 고구려 부흥운동 따로 백제 부흥운동 따로기 때문에 사람 이름만 구별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복신, 도침, 흑치상지 등등이 싸웠다. 보통 부흥운동은 한 3, 4년? 네, 3, 4년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간의 부흥운동을 거치게 되고 이때 또 많은 백제의 성들을 다시 되찾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일본에 가 있었던 왕자 풍. 일본과 백제는 서로 교류를 많이 했으니까 일본에 가 있었어요. 이 왕자 풍이. 그래서 이 왕자 풍이 다시 돌아오고 백제로 돌아오고 결국은 왕자 풍을 부여풍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지만 자, 결국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실패. 더군다나 백제와 가장 절친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또 도와주러 왔어요. 여기 보시면 백강으로 왔다. 자, 외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백강은 지금의 금강하구, 그러니까 군산 서천 그 사이쯤 되거든요. 근데 여기로 외의 수군이 2차례나 와서 군대를 보내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당연합군하고 싸운 거죠. 하지만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부흥운동이 끝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막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왕자 풍이 복신을 죽이고 막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지배층의 내분이죠. 그래서 실패. 결국에는 부흥운동은 실패. 시험에는 요거 잘 나와요. 백강전투.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가 삼국 통일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자, 그리고 당나라가 백제 땅에다가만 도독부를 설치한 게 아니에요. 망한 적도 없는 신라에다가 계림도독부, 계림이 신라 경주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라 땅에다가도 계림도독부를, 망하지도 않았잖아. 신라는 동맹국이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관청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당나라 이것들이 얼마나 욕심을 내고 있냐.
왜냐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다 멸망시키고 내 거 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야욕이라는 게 야욕, 야망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야망 뭐 이런 게 이제 야욕이니까 이런 야욕을 버리게 되고 더군다나 좀 우리 되게 자존심 상한 거 이거예요. 신라의 왕이 문무왕이거든요.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해요. 여기 보시면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한다. 뭔 말이야? 너 내 신하야. 그러면서 거기다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데 또 있어. 자존심 상하는 게. 취리산 해맹이라는 걸 맺으라고 했어요. 자, 당의 강요에 의해서 문무왕은 지금 계림도독이에요. 그 다음에 부여융은 웅진도독이죠. 이 두 명 와. 공주 취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너네 둘이 와. 앉아.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죠. 왜? 그 뭐냐 막 형제의 맹약 같은 거 맺을 때 동물 짐승 죽여서 그 피를 따라가지고 막 마시고 그런 거 알아요? 약간 맹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무왕과 부여융 그러니까 웅진도독과 계림도독이었던 이 두 명을 불러서 야 앞으로 너네 잘 지내면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당의 강요에 의해서 두 지역을 화친을 맺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 문무왕 같은 경우는 동맹군의 왕인 거잖아요. 근데 동맹군의 왕을 개무시하면서 계림도독으로서만 대한 거죠. 그래서 야 너네 악수해. 둘이 친하게 지내기로 해. 애들 둘이 싸우면 야 강제로 화해시키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악수해. 이 피 마셔. 그러면서 화친을 맺게 한 거죠. 이거는 전부 다 당나라가 신라도 개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취리산 회맹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자 신라에서는 안 되겠네. 자 일단 고구려 멸망. 아직 고구려 멸망을 안 했구나. 고구려 멸망까지 겪고 나서 자 봅시다. 고구려 멸망까지는 한 8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만큼 고구려가 좀 강성한 국가였기 때문에 좀 버텼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고구려가 엄청 세고 막 수나라랑 막 당나라랑 전쟁에 이기고 했는데 어떻게 망했지? 왜냐? 요것 때문에 자 수와 당과의 전쟁으로 공력을 많이 소모했죠. 힘을 많이 쏟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정적이죠.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이 666년쯤에 사망을 하는데 죽고 나서 권력쟁탈전이 벌어져요.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아들 남건, 남산, 남생 이렇게 아들들과 삼촌이랑 막 쟁탈전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산이 평양성을 지키다가 나당연합군이 오면서 평양성이 함락되자 항복을 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연정토 막 이런 사람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은 또 뭐 신라로 망명하고 누구는 또 당으로 망명하고 이런 식으로 다 흩어지면서 지도층의 내분이 권력쟁탈전이 벌어져서 결국 남산이 지키고 있던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이 고구려 땅에다가 또 이런 거 만들었어요. 안동도호부. 도독부가 좀 작은 거고 도호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관청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면서 역시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한 거죠. 백제의 옛 땅에다가는 웅진도독부, 신라 땅에다가는 계림도독부, 고구려의 땅에다가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면서 요거 이제 다 점령하면 그냥 내 거 아니야?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의 야욕이 있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고구려 부흥군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당을 쫓아내죠. 자 보시면 일단 고구려 부흥운동 볼게요. 여기도 백제 부흥운동과 구분만 하면 돼요. 사람 이름으로 구별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는 건모잠, 안승, 고연무 이런 사람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람은 안승이에요. 자 요 안승은 보장왕, 마지막 왕이 보장왕인데 보장왕의 서자, 아들이라고 전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연개소문에 뭐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서자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도 보장왕의 아들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승이라는 왕족이고 자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벌였죠. 근데 여기도 비슷해요. 지배층의 내분으로 실패인데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얘네들 왜 이러니? 왜 이렇게 막 서로 죽고 죽이고 왜 난린 거야? 그래서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되자 신라에서는 고구려 왕 그리고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자,
요 신라 왕이나 보덕국의 왕, 아니 고구려 왕이나 보덕국의 왕은 뭐냐면, 특히 이제 여러분 보덕국의 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망명정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서 생겼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 없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 있었어? 상하이에 있었지? 똑같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고구려 망했지? 고구려 망명정부지? 이게 신라 땅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보덕국이라는 건 지금의 익산, 전라도 익산에 만들어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망명정부가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줬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줬어? 도와줬어. 이렇게. 안승을 받아들여줬으니까. 망명정부를 세우도록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신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백제 유민의 손도 좀 잡아야 되고 고구려 유민의 손도 잡아야 되는데, 백제는 부흥운동 이미 끝난 상태잖아요. 고구려는 지금 부흥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당을 쫓아내는 데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 사비성을 장악했다. 쉽게 말하면 백제의 땅을 다시 되찾았어요, 신라가. 그러면서 여기에 소부리주라는 관청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웅진도독부를 없애고 소부리주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당을 쫓아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나당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나당전쟁. 자, 이 나당전쟁이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 매소성은 경기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기벌포는 아까 금강하구 그 지역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소성에서는 뭐 육군을 섬멸시켰고, 기벌포는 포잖아요, 항구잖아요. 그래서 수군을 섬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소성에서는 당의 육군을, 기벌포에서는 수군을 다 쫓아냈다. 그러면서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다. 삼국통일은 676년에 완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의 과정이 쭉 언급이 되어 있고, 자, 우리는 그러면 정리된 걸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거 또 안 넘어가네? 이거 뺐다 다시 넣어볼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안 넘어가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볼 게 많은데. 자, 지도 보시면은 112페이지에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멸망 나와 있죠. 고구려 멸망 지도 나와 있고, 백제 고구려 멸망.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113페이지 오른쪽 지도. 자, 거기 보시면 나당전쟁의 전개라고 해서 매소성 전투, 그리고 기불포 전투 쭉 지금 책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보려고 했냐면 국경선을 보려고 했어요. 국경선 한번 볼까요? 국경선 보시면, 자, 국경선이 지금 초록색하고 그 무슨 색이야? 베이지라고 해야 돼? 무슨 색? 연노랑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쪽 끝이 대동강이에요. 이쪽 끝이 대동강, 이쪽 끝이 원산만. 자,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가 국경선이고, 요 아래쪽은 이제 신라, 여기는 그 뒤에 이제 당이 차지한 거죠. 여기는 전부 다 당이 차지했고, 여기는 신라가 차지했지. 처음에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협약을 한 내용이에요. 통일하고, 그 대동강 아래쪽은 우리가 갖고, 그 위는 너 줄게. 그러면서 이제 영토를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요 넓었던 고구려 땅, 다 당에게 넘어갔어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요 자리에 한 30년 뒤에 발해가 세워져요. 딱 30년 뒤에. 고구려 망하고 나서,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딱 30년 뒤에 698년에 발해가 세워지면서 만주에 또 다른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 만들어지게 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 국경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넘겨봅시다. 114페이지 넘겨보시면 삼국통일의 의와 한계. 자, 삼국통일의 의와 한계에서 일단 의부터 볼게요. 자주적 통일, 자주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외세를 쫓아냈죠. 당을 쫓아냈기 때문에 자주적. 그 다음에 처음 통일한 거죠. 고구려 백제신라 처음 통일했죠. 민족 문화의 기반을,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하지만 한계가 뭐냐? 부족한 점, 문제점 요거잖아요. 첫째, 외세를 끌어들였다. 당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야, 그럼 그렇게 안 했으면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겠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중에 막 일제시대 이런 학자들 중에서는 뭐라고 하냐? 야, 아무리 그래도 이웃을 끌어들여 형제를 죽이면 되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는 건 굉장한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즉 불완전한 통일, 영토를 조금만 차지했지. 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좀 이렇게 역사를 가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역사 전체에서 안타까운 점 몇 가지 있지. 그 안타까운 점 중에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참 좋았을걸. 괜히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역사라는 건 가정할 수가 없지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의 어떤 영토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각 왕의 업적들이 지금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왕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림왕, 광기토대왕, 장수왕이겠죠. 백제 같은 경우는 고이왕, 근초고왕, 성왕 요 정도.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지증, 법흥, 진흥, 지법진 순서.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도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왕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자, 우리는 118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거 하나만 보고, 이거 지금 안 넘어가가지고 또 이래. 안 넘어가서 우선 책으로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자, 여러분 118페이지에 신라의 시대 구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뭐 왕은 한 52대고 나라가 세워진 게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대를 나눠요. 그래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서는 상고, 중고, 하고로, 그 다음에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상대, 중대, 하대로. 이 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수업하면서 쓸 거는 상대, 중대, 하대로 이렇게 나누는, 즉 요거는 삼국사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라고 하는 삼국시대에 관련된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고, 중고, 하고가 있고 상대, 중대, 하대가 있잖아요. 뭐가 다르냐? 삼국유사에서의 상고, 중고, 하고는 왕의 명칭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고유한 왕명을 사용하는 지증왕, 그러니까 지증왕 전까지인 거죠. 거기까지는 상고, 그 다음에 지증왕부터 그리고 진덕여왕까지는 중고. 이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법흥왕부터죠.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니까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는 중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고, 무열왕부터 끝까지는 하고라고 해서 삼국유사에서의 상고, 중고, 하고는 왕의 칭호를 가지고 나눠요. 고유한 왕명, 불교식 왕명, 중국식 왕명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자, 그다음에 상대, 중대, 하대 요거 볼게요. 삼국사기에서 나누는 건. 자, 상대는 박혁거세에서부터 진덕여왕까지고, 그 다음에 중대는 무열왕에서부터 해공왕까지고, 자, 하대는 선덕왕, 선덕여왕 아니에요. 선덕왕이 따로 있어요. 선덕왕에서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인데, 자, 그럼 이건 뭘로 나누냐? 아까는 고유한 왕명으로 뭐 왕의 명칭으로 나눴잖아요. 여기는 무열왕, 아이고 여기는 성골이 왕이 되던 시기. 그 다음에 여기는 진골, 여기도 진골. 자, 그리고 중대는 무열왕에서부터 해공왕까지잖아요. 무열왕의 직계가 왕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무열왕부터 무열왕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이렇게 쭉 직계로 내려올 때. 그래서 해공왕까지. 그런데 해공왕이 피살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대가 끊긴 거지. 그리고 선덕왕부터는 진골들이 서로 힘센 진골이 다투다가 왕이 된 거예요. 선덕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왕이 된 거고 그 뒤에 원성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진골 중에 좀 센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열왕의 직계가 왕이 되기 때문에 진골 무열왕 계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그 김씨 왕들 우리 내무랑부터 김씨가 왕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 무열왕계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왕이 됐다라고 해서 내물왕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열왕계 빼고 나머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골이 왕이 되던 시기가 무열왕부터이긴 한데 여기도 아들 직계로 내려갈 때는 중대 그리고 나머지가 왕이 될 때는 하대. 근데 이게 이제 왕의 혈통으로 나눈 거거든요. 왕의 그 핏줄로 나눈 거잖아요. 삼국 사기는 왕의 혈통으로 나눈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왕의 혈통뿐만 아니라 요 중대는 통일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통일 즈음. 자 그러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 성공을 해서 삼국 통일을 했어.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지지. 야 내가 전쟁 일으켰는데 성공했지. 인구 늘어났지. 영토 넓어졌지. 당연히 왕권이 세죠. 그래서 요 중대는 왕권이 셀 때 여기다 써볼까요? 자 중대 같은 경우는 왕권이 강할 때구나. 자 왕의 권한이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왕과 항상 대척점에 있고 반대되는 세력이 진골 귀족이거든요. 그러면 귀족은 어떻게 돼? 당연히 약화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힘센 진골들이 왕을 하던 시기라면서요. 그럼 진골이 막 힘을 키우겠지? 진골이 힘이 세요. 그러면서 왕은 자주 교체가 돼요. 그래서 왕이 뭔가 세력을 정비할 시간이 없이 바로 바뀌기 때문에 왕권은 약해요. 그래서 여기는 왕이 세고 귀족 약하고 여기는 귀족이 세고 왕이 약하고 이런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대는 통일 직후 또는 통일 즈음 전후 그 다음에 하대는 그냥 말기, 신라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가 무너지는 시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기, 지금 신라 중대와 하대를 좀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요 신라의 중대와 하대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왕권 세고 귀족이 약하면 중대, 그다음 반대면 하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118페이지 그 윗부분까지 한번 정리했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신라 중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